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전투기자 주포전차다 연장 로켓까지 호평받고 있어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해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하나시스템이 인수하고 하나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수리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리 조선소 인수가 단순히 미 해군 함정 수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미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 치국 메러타임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 게임 체인징 마일스톤이다. 이 평가야말로 하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미 해군 장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런가 하면 하나가 미국 조선소 인수에 성공하자 동북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밀리면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 단시일에 병합한 후 핵으로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즉 핵 잠수함 영상을 관영 CCTV에 올려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 94호형 창정 18호와 함께 쥐랑 3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만 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을 감지하고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호주에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군함 건조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속도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맡고 있는 제7함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2030년이면 함정 척수가 400척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함정 대부분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시도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방위산업 역량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숙련공들이 은퇴하였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 또한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밀려서
일반 대형 상선 건조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각종 상선이나 함정 건조 등 외에는 특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선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신규 함정이 배치되는 속도보다 구형 함정이 퇴역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국 해군으로부터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위해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내에서 잠수함 및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고 한화오션은 구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잠수함 및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쇠빙 LNG선, 해상 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최첨단 고부가차치 선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함정 개발에도 뛰어들었으며 미 해군은 무인함대로 구성된 유령함대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군과 한화 측이 필리조선소를 매개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최근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각종 함정 13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한화그룹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필리 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입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국내에서 이지스함과 3형통급 잠수함 건조에 각각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함정 건조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미 확보된 미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의 경우 조기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을 납기일 내에 인도하는 등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속도전, 물량전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은 원활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 각종 첨단 설계 도면을 한화 측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한화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함 건조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을 한화오션이 모두 흡수한다면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전 제작업체들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해군 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이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화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국내 기술진들이 미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알고 한국 기술자들의 핵잠수함 건조 참여를 막고 싶어 했지만 미 해군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를 동시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크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이라 한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건조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한화의 미 조선소 인수는 한화가 추후 다른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 성향의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 폴란드 또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가을 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전에 한국군을 먼저 견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이미 F-35A 스텔스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KF-21이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기겁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칭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젠 20도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2025년부터 강릉에 배치할 예정인데 KF-21에는 젠 20보다 한 세대 앞선 질화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탐지되면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13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경을 비롯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및 F-15 기체에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한국군의 무장력 강화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는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 한미우주협정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달 탐사 로켓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한국에게 넘겼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제한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여러 개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에 실어서 우주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자외선에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우주 반도체 기술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는가 하면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스텔스기 제작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관계 변화를 본다면 미국이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및 수리하면서 하나 측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의 3대 요건을 이미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조건을 꼽으라 하면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기술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 금지 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잠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협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뿐입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람에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3개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국산 초음속 보람의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 위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람에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라매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람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람의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LMZ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40억 달러, 하나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 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3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하나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하나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나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하나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산화로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산화로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사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3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산화로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들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nm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nm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두 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47조 원에서 3,6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저 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30%에 달하는 10조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 칩을 사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nm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의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